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안위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안위, 컴포트예요. 컴포트. 안위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인데 어렵죠. 근데 간호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한자어 중에 하나죠. 안위.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편안한 거. 불편하지 않은 거. 편안한 거. 그런데 그 안위의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아마 한 20 하에 있을걸. 하에 20장인가 몇 장으로 되어 있나. 개인위생 따로 있던가요? 근데 여하튼 안위라는 큰 개념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안위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포지션, 환자의 체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개인위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수면, 휴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통증. 또 빠진 게 있나?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대상자들의 그런 안위감, 편안함, 불편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영역을 굳이 나누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오늘은 개인위생하고 그다음에 수면과 휴식과 관련된 걸 먼저 볼 거고, 내일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을 먼저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학습 목표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일종의 키워드죠. 여러분들이 개인위생 그러면 요런 내용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파악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위생과 관련해서는 목욕의 종류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강간호는 어떻게 하고 등간호는 어떻게 하는지, 침상세발을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회음부간호, 뭐 이 정도 됩니다. 개인위생이라는 게 왜 우리가 기본간호 영역에서 왜 들어오느냐, 그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항상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개인위생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간호라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좀 더 편안하게 해줄 거냐, 이게 이제 이슈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거나 혹은 이것과 관련된 개인위생과 관련된 실습을 하다 보면 잠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 꼭 대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일까? 그리고 이걸 꼭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간호사가 꼭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조금 생길지 모르겠어요. 의문이겠죠, 의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갔을 때는 이런 개인위생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면서 내가 힘들게 공부해갖고 어렵게 좋은 대학교에 가서 힘들게 4년을 공부하고 나와서 국가고시 합격해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기본간호에서 이슈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간호의 대상은 그렇죠?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떤 한 인간이에요. 한 인간, 가족, 뭐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 더 넓은 개념으로 퍼지겠지만 우리가 당장 임박해서 개별적으로 본다면 한 인간이에요. 한 인간.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인데 그 건강 문제에 대한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건강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요? 건강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건강이라는 걸 굉장히 홀리스틱하게 봐야 된다. 전체적인 아주 다면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환자들이 경험하는, 우리 대상자들이 경험하고
보여주는 그런 반응들이라는 것도 단지 신체적인 증상으로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위감의 변화라는 거예요. 즉 불편감이죠. 괴로워요. 힘들어요. 통증이 있어도 힘들지만 며칠 동안 머리를 못 감아도 머리 간지럽고 냄새나고 이러고 내가 인간 살아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자세 치료적인 목적으로 제한하는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자세가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랄까 전체적인 큰 이 환자의 그 건강을 더 개선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해줄 때 좀 더 덜 불편하게 하면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위생도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대한 건강 문제 못지않게 개인위생이라는 거는 한 인간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아프기 전에는 나도 좀 괜찮은 한 사람의 사회인이었는데 병이 생기는 순간 내가 내 몸 하나도 간수 못하고 세수도 못한다. 예를 들면 양치도 못한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굉장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저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고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 주고 싶은 것은 이 개인위생이라는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드시 내가 간호사가 해야 된다? 아니에요. 보조 인력들 많습니다. 보조 인력들을 활용해서 보조 인력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지도하고 감독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그렇죠?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보조 인력에 대한.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좀 되셨나요? 그래서 개인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바디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자기만의 바디 이미지죠. 뭐 나는 하루에 한 번만 양치질해도 괜찮아. 나는 깔끔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거 하고 하루에 한 10번은 양치질을 해야 해. 이거하고 조금 다르겠죠. 뭐 어떤 자기 바디 이미지, 뭐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자기 외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가치관,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상태, 지식 정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건강 신념, 개인적인 선호도, 그렇죠? 질병에 따른 신체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개인위생을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별로 요구되는 위생간호라는 건 이런 겁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위생의 요구가 있는 대상자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뭔지 조사하고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걸쳐야 되겠죠. 그게 간호 과정인데요. 먼저 이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데요. 어세스먼트 스킨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기본 해부학 때 아마 다 여러분들 다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피부 상태를 좀 보고 피부 상태를 보려면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 쭈쭈쭈쭈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진과 촉진을 통해서 이 정상 상태인지 비정상 상태인지 비정상 상태라면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어세스먼트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상태도 어세스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강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혀가 뭐 구강이 건조되어 있다, 점막이 건조되어 있다, 점막이 폐일하다, 즉 점막이 창백하다, 뭐 기타 등등 염증 반응이 있다, 출혈이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눈에 대한 것도요. 이 눈은 단순히 뭐 시력이 좋다 나쁘다, 시력에 혹은 시야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위생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볼 거고요. 귀나 코 상태 또 어세스먼트 할 거고, 모발과 두피 상태, 그 다음에 발과 이제 손톱, 발톱, 그 다음에 회음부 이렇게 이제 어세스먼트가 필요하고요. 이 개인위생과 관련된 간호진단은 대부분은
자가간호 결핍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자가간호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돌보는 거죠. 그런 아주 기본적인 위생과 관련된, 개인의 위생과 관련된 거, 내가 내 손으로 세수하는 거, 양치질하는 거, 화장실 가서 뭐 볼일 보고 닦는 거, 뭐 이런 것까지요. 그래서 목욕하는 거. 그런데 그걸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자가간호 결핍이라는 것으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환자가 무의식이야. 의식이 없어. 자가간호 할 수 없죠. 편마비가 있어요. 의식은 있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데 오른손, 나의 우세한 쪽인 오른쪽 팔이 마비가 돼서 굉장히 이걸 자가간호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돕는 것에 초점을 둬라. 무조건 대신해 주는 것과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행에서 이제 피부와 관련된 간호 중에 목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욕의 형태는 뭐 좌욕도 있고 전신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자의 신체적인 상태나 요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욕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목욕을 할 때는 일단은 안전에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물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거나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겠고요. 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완전 침상 목욕, 이거는 그냥 침대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환자실 같은 데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실습실에 있는 방수포 보셨죠? 그 방수포를 환자 이제 침대 위에, 그러니까 환자 밑에 깝니다. 그리고 환의는 다 벗긴 상태로 해서 물수건으로 쭉 닦아내고요. 그 다음에 비누칠을 하기도 해요. 또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 침상 목욕. 일부 도움은 받지만 스스로 할 수 있고요. 부분 목욕.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에 무의식 환자야. 그래서 뭐 전혀 거동 못해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길면 한 달, 두 달도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이런 개인위생을 관리를 안 해주면 이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그 사면발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상한 벌레 중에 하나? 들어봤지? 군대에서 많다고 알려져 있는. 아, 미안해요. 아니, 군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야. 그 집단 생활을 할 때 위생이나 이게 훈련 받으면서 제대로 위생 안 되면은 이렇게 푸빅 헤어나 이런 머리나 뭐 이런데 뭐 벌레같이 생겼어요. 이상한 벌레. 막 이렇게 까맣게. 근데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에 물론 뭐 아이들, 어린아이들의 이가 다시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거는 옛날에 우리 막 60, 70년대에 보였던 그 정도 수준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병원에 있는 환자가 늘 매일같이 매시간 관리받는 환자가 그런 게 나온 수가 있어요. 관리를 잘해줘도. 그래서 위생이 중요한데요. 지금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예전에 굉장히 끔찍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피부과 진료를 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옆으로 퍼진다. 이제 딴 환자한테 퍼지면 안 되니까 시트 다 소각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를 시킬 때는 간호사들이 완전 중무장을 합니다. 요즘에 그 메르스 사태에 있을 때 그런 했던 그 정도의 보호 장비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씻기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평상시에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전신 목욕이나 이런 걸 매일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크리티컬하게 이 환자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데일리로 해줘야 되는 거, 손, 발 씻기고 얼굴 씻기고 뭐 오랄케어, 구강간호는 뭐 하루에 3번 이상 하죠. 그런 거 이렇게 부분적으로 손이나 발 씻기는 거 있죠. 부분 목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샤워냐 통목욕이냐 스펀지 목욕. 이거는 체온이 높을 때 증발 유도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거는 다 X표 치세요.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런 종류의 목욕이 있을 수는 있고요. 주로 소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동들, 어린 아기들. 아기들이 열이 나면은 미온수 마사지나 저런 스폰지, 미온수로 스폰지에 적셔서 몸을 닦아주면서 뭐 온도를, 체온을 내린다 하는 건데 그것도 약간 올드 팩션이에요. 과거에는 그게 추천되는 중재였지만 지금은 그게 체온 감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불편감을 유발한다가
서로 비등비등해요. 반대 의견이. 성인의 경우에는 아예 해당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치료적인 목적, 어떤 뭐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뭐 약물을 희석한 그런 목욕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좌욕 뭐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목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마사지 중에서는 우리가 뭐 마사지 한다 그러면 어머 마사지까지 해야 돼요? 말면서 되게 충격받을 텐데 여러분도 그냥 쉽게 거동을 할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가 이제 누워 있죠. 물론 포지션 체인지를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직후에는 이 척추의 얼라이먼트를 일직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랙션이라는 걸 해요. 견인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적은 별로 없겠지만 이제 극단적인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나사 있죠. 나사 같은 걸로 여기에 반원으로 된 이런 두꺼운 쇠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머리에 여기에 고정을 해요. 나사로 조여요. 두개골에. 그리고 여기를 끈을 묶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 특히 이제 경추 부분이 일직선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그런 견인을 하기도 해요. 당장 수술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환자는 포지션 체인지를 해주지 못하죠. 옆으로 못 돌려요.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환자는 계속 이러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수업 한 번을 빼고 여러분에게 모두 기본간호학실에 있는 침대를 제공하면서 2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똑바로 누워 계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처음엔 좋아서 누워 있게 될 거예요. 깊은 잠이 들지 않는 한 그 자세가 조금 있으면 굉장히 괴롭고 불편할 겁니다. 근데 그 괴롭고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이 눌리는 부위에 순환이 안 되다 보면 욕창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포지션 체인지가 가장 좋은 욕창의 예방법이지만 포지션 체인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 밑으로 손을 넣어요. 그냥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마사지를 해줘요. 조금 순환이 될 수 있게. 그런 걸 수시로 해주거든요. 환자가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환자뿐만이 아니라 배드리든에 있는 환자들 포지션 체인지 하면서 등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등 마사지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등 마사지나 등 관리를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뭐 환자 개운하시라고요? 어우 시원하다 개운하다 막 피로를 풀으려고요? 아니에요. 압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욕창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중재죠. 그렇죠? 그래서 등 마사지를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경찰법, 윤활법, 마찰법, 경타법, 진동법.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저도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 했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을 텐데. 그렇죠? 경찰법은 여러분 그냥 손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손에 크림 같은 거나 뭐 오일이나 발라서 등을 그냥 부드럽게 문지르는 거 있죠? 그런 걸 경찰법이라고 하고요. 윤활법은 우이가 잠깐 일어서 줄까? 그래서 이 앞에 보고 서 있어요. 이분이 이게 피부라고 생각하면 경찰법은 그냥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라면 윤활법은 이런 식으로 웅켜져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고마워. 그 다음에 마찰법은요. 이렇게 어떤 돌출 부위나 뼈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마사지 한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서 눌러주는 거 이런 거 있죠. 가볍게 돌리면서 눌러주는 거 이런 거 마찰법이라고 그러고 경타법은 그냥 이렇게 두들길 수도 있고 동그랗게 두들길 수도 있고 이렇게 두들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두들길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진동법은 거의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고마워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직접 안 해보면 굉장히 서투른데 언제 우리가 이걸 직접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대개는 이제 뭐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그런 환자들, 배드리든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서는 거의 루틴하게 합니다. 보통 2시간마다 포지션 체인지를 해주거든요. 욕창 예방을 위해서.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서 등을 돌린 김에 마사지 해줘요. 그렇게. 그렇다고 무슨 마사지 오일을 발라서 막 아로마 향기를 뿌리면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맨손으로 가볍게 그렇게 해서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거 마사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급성 전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 그 다음에 색전증이 우려되는 동맥경화나 순환장애가 있다. 마사지 하면은 어떤 요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스럼보스나 뭐 이런 게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사지로 인해서 자극이 돼서 그게 날아가서 폐혈관이나 뇌혈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에 찌꺼기가 있는 병들, 폐색전증, 뭐 혈전성 정맥염 이런 거 색전증이 우려되는 경우 이거 다 금기고요. 골수염이 있는 경우도 금기죠. 골수염이 있을 때는 이게 자극을 주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염증, 화농성 피부염이 있는 데다가 문지르게 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관절에 결핵성 질환이 있다. 부러집니다. 그러면. 너무 힘껏 하게 되면. 다음은 구강간호예요. 그래서 구강간호는 일반인들 하는 구강간호는 그냥 읽어보세요. 보통 이제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권유하는 거고요. 의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치가 뭐예요? 틀리죠, 틀리.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빼서 잘 관리를 하게끔 본인이 알아서 보통 관리를 잘 하지만 뭐 이게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깨지는 경우 말고 이건 여담인데요. 실제로 수술을 앞둔 환자가 틀니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장신구, 그 다음에 틀니처럼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빼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틀니 같은 경우는 인투베이션 할 때 얘가 문제가 생기거나 빠져서 어떻게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수술 전 간호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인간호 결혼해서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그래서 틀니를 빼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여담이에요. 병동에 있는 담당 간호사가 이제 내일이 수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 틀니는 빼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깜빡 잊고 환자가 안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갔죠. 수술실 간호사가 확인하던 중에 틀니를 안 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틀니를 뺐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죠. 그 틀니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찾고 고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또 이거는 이제 간호사가 이걸 어디다 뒀나 해서 뭐 한참 찾은 과정이고 본인이 틀니를 빼서 휴지에 싸서 자기 사물함 옆에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 내려갔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거예요. 발칵 뒤집혔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래가지고 쓰레기통을 다 뒤지는 그런 사태를 버리고 결국은 찾았어요.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은 그런 뭐랄까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조금 우리 위생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틀니 관리는 그런 면에서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관리를 잘못하면 깨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특별 구강 간호예요. 우리가 자기가 혼자 양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뭐 물론 보건 차원에서야 건강 증진 차원에서야 뭔가 더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어큐 세팅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오랄 케어를 하게 되는 경우는 특별 구강 간호가 필요한 경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구강 간호 조무원들이 보통 도와줘요. 그런데 좀 특별 구강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사가 좀 더 많이 인볼브를 하거나 간호사가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면서 특별 구강 간호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 의식 혼돈이 있거나 산소요법 하는 사람, 안면마비, 비위관, 삽관 하고 있는 환자 여기에 좀 더 추가한다면 뭐 구강을 통해서 수술한 사람들 그런 경우에도 특별 구강 간호가 필요한데 이때는 뭐 소독액, 클로렉시딘 같은 소독액을 쓰거나 혹은 생리식염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연구된 바로는 생리식염수가 이 구강 건조를 더 유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보통 이렇게 함수한다 그러죠. 각을 할 때는 생리식염수보다는 그냥 물로 찬 물로 하는 걸 더 권장하죠. 근데 의식이 없는 환자들은 직접 함수를 못하니까 간호사가 뭔가에 그 찬물을 적셔서 입안을 좀 닦아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무의식 환자일 경우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무의식 환자인 경우에는 꺼즈를 이런 서랍자, 이렇게 길쭉한 막대기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꺼즈를 감아서 소독액을 묻히거나 해서 입안을 닦아내요. 입안을 구석구석 닦아냅니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묻혀서 닦아내고 입안에 찌꺼기나 이런 게 다 없고 확인해서 다 닦아낸 다음에는 마무리는 이제 입술을 좀 보습을 해줘야 되니까 바셀린 같은 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바셀린 발라주는 걸로 끝내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환자가 무의식 환자다 그러면 이건 틀린 중재예요. 왜 그러냐면 이 코튼 볼 있잖아요. 볼.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오랄 케어를 할 때 코튼볼을 사용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랄 케어를 하다가 실수로 내가 솜을 탁 입안에 떨어뜨렸어. 근데 그게 우연찮게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런 코튼볼을 사용하지 않고 서랍자에 꺼즈를 감아서 소독액이나 뭐 물을 묻힌 그런 꺼즈를 감아서 입안을 닦아주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의외로 특히 이제 조무원들이 이렇게 오랄 케어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환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비위관을 꽂고 있어요. 혹은 산소요법을 하고 있는 환자인데 의식은 말짱해요. 그런 환자는 사실 저걸로 굳이 소독솜으로 닦아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본인이 거동이 가능하다면 평소 하던 대로 양치질을 할 수 있게끔 잘만 뱉어내게.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도와줘야겠다. 뭐 그런 경우에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무의식인 환자들은 주의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눈 간호인데요. 눈은 어떻게 간호하나? 눈 간호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눈에 눈곱 끼죠. 그죠? 그죠? 눈곱 끼어요. 그게 이제 뭐 그런 먼지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눈물이랑 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지금 배출된 과정인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세수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안면마비가 와서 한쪽 눈이 제대로 감겨지지 않는 대상자라든지, 혹은 무의식 환자인데 무의식 중에도 두개각 내압이 상승되어 있는 환자들, 특히 중환자실에 그런 환자가 많아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눈이 안 감길 정도로 눈이 부어 있거나, 안 감긴다는 거는 어디가 부었다는 거냐면 결막이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명한 젤리가 튀어나온 것처럼 환자는 눈을 뜨고 있는데 젤리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뇌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굉장히 이제 뭐 오래 못 사시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이런 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줘서 눈에 염증이 생겼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 눈간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간호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물에 적신 수건인데 그냥 수돗물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씁니다. 이렇게 눈 제대로 안 감겨진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혹시 손수건이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손수건? 손수건이 있는 사람 없나? 손수건 있는 사람 손수건 좀 빌려줘 보세요. 없어? 자, 이게 손수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건, 꺼지가 됐던 손수건이 됐든 간에 얘를 이제 멸균된 생리식염수에 이렇게 적셔서 살짝 꼭 짭니다. 가능하면 글러브 끼는 게 좋겠죠. 눈은 감염에 굉장히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멸균 글러브 끼고 닦아요. 쭉 짜주고요. 한쪽 자락으로 이렇게 눈을 코 있는 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쵸? 내안각에서 외안각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내가 지금 왼쪽 눈 닦았어요. 그러면 이대로 오른쪽 눈 가져가면 안 되고요. 다른 쪽 자락으로 반대편 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번씩만 닦아내는 식으로. 그래서 뭐 꺼즈를 계속 교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안약 같은 걸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을 감지 못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밤에도 계속 24시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눈은 계속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눈은 약간의 자극에도 금방 상처가 생기고요. 염증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덮어줄 때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꺼즈를 덮는다 어쩐다 뭐 안대를 한다 있지만 사실 자기 거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눈이 감기면 얘를 이렇게 마비가 돼서 안 감기더라도 눈꺼풀을 이렇게 당겨요. 그래서 여기 양쪽을 플라스터로 붙입니다. 그러면 자기 눈꺼풀로 다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 너무 눈이 부었다. 그럴 때는 웻거즈 있죠. 웻거즈. 웻거즈로 살짝 덮고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이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각막이 이렇게 건조해지거나 이런 거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보세요. 무의식 환자는 각막 반사가 완전하지 못하므로 각막의 습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각막 반사가 뭐야? 각막 반사. 들어는 봤나요? 각막 반사는 이거예요. 눈큰이 일어나 봐. 잠깐 일어나서 저쪽 친구들을 잠깐 보세요. 미안해. 각막 반사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눈을 크게 뜨세요.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시고 혹은 이렇게 하면 내 눈앞에 고마워요. 지금 방금 여러분 보신 거는 내 눈앞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게 탁 들어올 때 사실은 감기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각막 반사까지는 아니에요. 각막 반사는 정말 의식이 저하되어 있고 뇌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서 각막을 자극하는 거예요. 즉 휴지 같은 거 있죠. 꺼즈나 휴지를 얇게 말아서 그 끝으로 눈동자의 흰자, 각막을 이렇게 살짝 자극을 해요. 그러면 우리 눈에서는 이 각막에서 눈에 뭐 들어왔다라고 느끼는 뇌신경이 3차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3차 신경 중에 이 눈의 감각을 담당하는 그 신경이 일종의 센서리 너브죠. 아, 내 눈에 뭐가 들어왔어! 하고 대뇌에 가서 일러요. 그러면 뇌에서는 얼른 문 닫아. 더 못 들어오게. 하고 명령을 내려요. 누구한테? 안면신경한테. 눈을 꽉 감게 하는 안면신경한테. 그래서 이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센서리 너브, 어페어런트 너브 또는 모터 너브. 그래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이 과정, 이거 각막 반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눈에 계속 먼지가 들어오고 이물질이 들어오고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습기를 유지하도록 해라. 젖은 꺼즈 아까 이야기했고요. 생리식염수나 소독솜, 그렇죠? 닦을 때마다 새 걸로 하라는 거 등등. 그렇죠? 그 다음에 안경 관리, 컨택트 의한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책으로 그냥 대체할 거고 귀,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발 간호는 머리 빗기, 감기, 면도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는 자기가 내 발로 걸어서 샤워장에 가서 스스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아까처럼 베드리든 환자들은 물론 모시고 가갖고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감길 수는 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못하는데 예를 들면 머리를 감겨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 이동식 헤어 샴푸 트롤리라는 뭐 그런 우리 지금 여기 기본간호학실에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 바퀴 달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담아서 전기를 꽂으면 이제 가온이 돼서 원하는 온도로 데워주고 샤워기처럼 꼭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감겨줄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러니까 의자나 뭐 휠체어에 앉아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필요하다. 근데 실은 이거 평상시에 뭐 위생간호가 필요한데 전혀 서포트가 안 된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 보호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보호자가 할 줄 모른다. 그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간호사가 해주면서 시범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조무원이 이제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런 환자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머리를 감겨드리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보통은 뭐 머리 수술하는 환자들이 스티치 아웃, 실밥 뽑기 전에도 부분 샴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도와주게 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손발톱 간호, 발 간호.
이제 테이블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뇨가 있거나 순환기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책에 보면 뭐 어떤 식으로 관리해라 이제 나와 있는데 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요. 예전에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DMFC라고 그래갖고 당뇨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발의 궤양이라는 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래서 뭐 발가락 한 개를 잘랐다, 발을 다 잘랐다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손발톱 관리예요. 그래서 손발톱은 자르는 것보다는 다듬어라. 다듬는다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르다가 외상이 생겨요. 내가 발톱을 깎다가 피가 조금 났다. 그러면 그게 곧 염증으로 진행이 되고 문제가 생길 위험이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깎지 말고 다듬어라고요. 만약에 다듬는 게 없어서 깎아야 된다고 할 때는 동그랗게 깎지 않습니다. 일자로 깎는 걸 권장해요. 동그랗게 깎으면 인그로잉 네일이라서 안으로 파고드는 발톱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짝 깎으면 안 되고 조금 띄워놓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짧게 깎으면 여기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알겠고, 이것도 뭐 당연히 아는 거지만 여하튼 하지의 순환이 잘 돼야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너무 달라붙는 옷이나 다리 꼬는 거 이런 게 순환에 장애가 되니까 피하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 개인위생에서 이제 회음부간호입니다. 회음부간호는 이제 보통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환자나 혹은 직장 수술을 했거나 회음부 수술한 다음에 또는 분만한 산모들에게서 이제 필요한 간호가 되겠고요. 웬만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겠고, 감염 예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실습 시간에 봤지만 프라이버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차 설명하고 잘 프라이버시를 유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회음부 간호에서 우리가 여성의 경우에는 어때요? 요도구에서 항문 쪽으로, 그쵸? 방향이, 소독을 하는 방향이 앞에서 뒤로 하고 한 번 사용한 소독성 한 번 쓰고 버리고 그 다음 새 솜을 써야 된다는 거. 그쵸? 남성의 경우에는 요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나선형으로 해서 닦아서, 근데 이때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접촉이 환자의 이 피부하고 내 소독솜 찝은 걸로 이렇게 딱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탁 떨어졌어. 그때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면 버리는 겁니다. 원칙이. 그리고 새 솜으로 다시 이렇게 나선형으로 닦아서 해서 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그리고 수면 각성 주기라는 걸 조금 이따가 볼 텐데요. 그 주기에 따른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면장애 종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 장애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사정하고 진단하고 계획을 해서 수행을 한 다음에 평가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생리를 보면은 다른 것보다는 수면의 조절 중추가 어디 있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대뇌 피질, 세레브랄 콜텍스하고 레티큘라 액티베이팅 시스템, RAS라고 하는 그 특정 구조,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거나 혹은 잠들게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어떠냐, 충분히 깨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신경계 간호를 할 때는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보는 기준이 이거예요. 얼마나 깨어 있느냐. 얼마나 깨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그렇게 의식의 수준을, 좁은 의미의 의식의 수준을 나누는데요. 여하튼 수면 조절 중추는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하루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있다. 그래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체온, 맥박, 혈압, 호르몬 분비 등의 변화가 24시간 일정한 리듬이 있다. 일정한 리듬이 있다 그래요. 혈압이 언제 가장 낮고 언제 가장 높을까요? 혈압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심플하게 우리
아침에 낮고 저녁이 되면 높아져요. 뭐 인간의 활동하고도 관련이 있고 밤새 잠잤으니까요. 체온도 새벽이 가장 낮고 낮 시간이 높아요. 작은 차이지만 수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만큼은 기필코 그동안 못 잔 잠을 자리라. 오늘 휴일이에요. 그래서 엄마 저를 아침밥 먹으라고 절대 깨우지 마세요. 저는 오늘 끝까지 한번 자보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잤어요. 잘 잤어요. 그런데 안 깨고 싶은데 아침 한 8시쯤 되면 뭐가 뭐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고 약간 이렇게 밝아지고 해가 떴나 이불을 뒤집었어도 나를 깨우는 무언가가 있어요. 누가 나 안 깨워도 더 자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고 끝끝내 잠을 잔다. 그러면 이제 그날의 목표는 달성한 거고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밥 먹고 다시 자야지. 밥 먹고 다시 잡니다. 왜 아침 8시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잠이 깰까요?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보통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이름 짓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있어요. 코티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가 많이 되는 호르몬이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안 좋은 건가? 아니요. 좋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사람. 진짜로. 호르몬에 문제 있는 그 하이포살라무스, 피투이타리 글랜드, 그 다음에 온몸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내분비 장기들 관련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코티졸 레벨이 확 떨어지면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우리를 생존케 하는 생존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극한의 상황에서 나약하고 연약했던 어떤 한 아가씨가 극한의 상황에서 끝끝내 살아남고 그런 거는 그 상황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과도 관련된 그런 호르몬인데요.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죠.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제 하루 주기가 있어요. 24시간 주기가 있는데요. 이게 코티졸 레벨이고요. 이쪽이 시간이라고 그러면요. 아침 8시, 오후 4시. 이게 이제 이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그 체내 농도가 달라지는데요. 밤에는 낮아요. 낮다가 아침 8시에 피크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떨어져요. 이렇게. 이때 약간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저녁에는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니까 밤에는 공부를 꼭 해야 되는데 오늘 밤새서 교수님이 그날 배운 거 그날 공부하라고 했는데 나 밤새서 공부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오는 거는 이 코티졸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고요. 자다가 아침 8시에 더 자리라 다짐했건만 아침 8시에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깨어나는 이유는 이때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4시쯤에 잠깐 조금 오르지만 아침 8시만큼 오르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인터넷 뉴스 이런 데 건강상식 관련된 거에서 커피는 아침에 마시면 썩 좋지 않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침 조금 지난 다음에 먹어야 된다. 그 말은 커피는 일종의 각성제잖아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아침 8시에 먹으면 내가 지금 이 호르몬 수치가 피크일 때 먹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좀 떨어질 때 먹어야 각성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담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이런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 호르몬 보충제를 먹게 돼요. 그때 그 투약 시간이 한 번 먹는다 그러면 아침 8시에 먹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경구 투약하는 어떤 약제도 대부분은 식후 또는 식전약이었어요. 많은 약들이 그런데 이 호르몬 제제는 특정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코티졸이다. 그래서 이게 일중 리듬이 있다는 거죠. 서카디안 리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이 리듬은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3교대를 하면서 이 서카디안 리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상교대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패턴에 적응을 하게는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생체 리듬에 반하는 근무 형태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환자를 밤에 내팽개쳐 둘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근무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의 종류를 보시면 non REM 수면하고 REM 수면이 있어요. 그래서 REM이라는 걸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요. Rapid Eye Movement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non REM이냐 혹은 non REM 수면이냐 REM 수면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 non REM 수면을 보시면 느린이 아닌데, 그러니까 빠른 아이 무브먼트가 없으니까 눈 운동이 느리다는 거고요. 전체 수면의 한 80% 차지하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여러분들이 졸릴 때 꼴딱 잠으로 넘어가기 직전 상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외부 소리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 이러면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게 되는 그런 단계죠. 수면의 깊이가 더 깊이 안 들어간 단계. 이완되는 단계예요. 이완되는 단계,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다 지그시 눈을 감다 나도 모르게 머리가 쿵 떨어지는 순간, 이 목을 받치고 있던 근육이 이완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깨기 쉬워요, 역시. 그 다음에 3단계, 깊은 수면이에요. 깨기 어려워요. 깨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신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감소되는, 근육은 이완되고요. 4단계가 제일 깊은 수면이고요. 깨기 어렵습니다. 깨기 어렵다고 해서 이게 오래 간다, 그건 아니에요. 이 시간은 각자 다 다르죠. 그렇죠? 각 단계별로. 그래서 이 뇌파를 이제 찍어보면 이때는 델타파가 나온다 해서 델타파 수면이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수면이 흔히 말하는 푹 잔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여하튼 수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면은 non REM 수면이다. non REM 수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REM 수면인데요. REM 수면은 REM 수면, non REM 4단계 지나가고 나서 REM이 오고 다시 non REM 4단계 오고 REM 오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되는데 90분마다 다시 발생을 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Rapid Eye Movement니까 깊은, 아니 꿈을 꾸는 그런 잠자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안구 운동이 빠르고 자고는 있는데 눈동자가 움직인다는 건 뇌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뇌파,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화도 나고 울기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하고, 그쵸?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활발하다. 그쵸? 그 다음에 전체 수면에서 이 정도. 생생한 꿈을 꾼다. 뭐 아세틸콜린,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주기를 보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면 전 단계, 잠이 들까 말까 이제 잘라고 누워서 잠이 들기 직전, 그래서 non REM 1단계로 가요. 약간 깜빡 잠이 드는 거죠. 깜빡. 살짝 잠이 들면서 이완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근육이 움찔움찔하는 그런 단계. 그러다 더 깊이 들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REM 수면이에요. REM 수면은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깨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꿈이 기억나는 거고요. 만약에 요거 지나서 요때 중간에 뭐 2단계나 4단계나 3단계 그때 잠이 거기에서 확 깨버린다? 그러면은 그 전에 꿨던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그런 차이. 어쨌든 수면의 단계가 이렇게 non REM 4단계와 REM 수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생체적인 기능들, 뭐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회복하고 재생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에너지를 보존하고, REM 수면은 학습, 기억, 행동 적응에 중요한 대뇌 활동 주기래요. 그래서 이렇고 수면 각성 주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를 거고, 수면 습관 영향 미치겠죠. 아까 보여준 그 그림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언제 자느냐, 몇 시간 자느냐, 또 질병, 뭐 통증이 있으면 충분히 못 잘 거고요. 뭐 호흡 상태나 이런 것들. 약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꼭 수면과 관련된 약물이 아니어도요. 항고혈압제나 이뇨제는 밤에 자꾸 소변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자꾸 잠이 깨게 되겠죠. 수면 방해될 수 있고, 진정제, 우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잠을 자게는 하지만 REM 수면을 억제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너무 음주를 많이 해도 그렇고
카페인, 흡연 뭐 이런. 그다음에 생활 양상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심리적 스트레스, 그렇죠? 당연히 너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평상시에 자기의 수면 각성 주기가 흔들리게 되고요. 환경도 중요하겠죠. 편안하게 우리 집에서 내 침대에서 자는 것과 병실에 와가지고 옆에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다인실에서 같이 잠을 자야 되는 상황 다를 겁니다. 운동과 피로인데요. 지나친 운동, 지나친 피로감은 수면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음식 섭취, 체중,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수면에 문제를 일으키는 형태가 뭐가 있느냐, 수면장애는 어떤 게 있느냐, 밑줄 걷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니까 수면장애 종류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솜니아,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초기 불면증이니까 만성적으로 잠들기가 힘들고 간헐적인 불면증, 계속 잠자기 어렵고. 종료 불면증은요, 자기는 잠은 잘 들어요. 근데 중간에 깨, 그 다음부터 못 자요.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 불면증 종류가 나뉠 수가 있다. 이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은 불면증 치료와 동시에 이런 자극조절, 인지요법, 수면 제한 뭐 이런 거예요. 낮에 잠자게 하지 않는다든지, 낮잠을 자면 불면증은 더 심해지겠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라솜니아는 부분 불면증이에요. 수면의 단계와 관련돼서 부분적으로 잠을 깨요. 그래서 뭐 목류증, 윤요증, 악몽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면, 넌 REM 수면 3, 4단계에 깨어나요. 목류병이라고 하죠, 목류병. 자기가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막 돌아다녀요. 또는 무슨 말을 해. 다음날 돼서 기억이 안 나. 그 사람 정신병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런 3, 4단계 때 깨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뭐 야뇨증, 불수의적으로 소변 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 발작, 날콜랩시예요. 갑자기 잠에 빠지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주체할 수 없이 그냥 졸린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15분 내에 REM 수면이 일어나고요. 원인 불명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가다 인터넷 뉴스에서 여러분들 본 기억나나요? 어떤 특이한 환자가 있다 이러면서 뭐 학교를 못 다닌다, 뭐 몇 세 소녀가. 언제 이게 올지 몰라.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뭐 그런 경우 드물게는 있어요.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 수면 동안 호흡이 중단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뭐 코골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잠자는데 보통 코골이랑 같이 와요. 코를 드르렁드르렁 다 하고 숨을 안 쉬어. 그러다 푹 이러면서 숨을 쉬게 되는. 근데 이게 정도가 약하면 괜찮은데 너무 길고 그러면 어때요? 그 순간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치료하는 클리닉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면 박탈.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못 자게 되는 그런 수면 박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먼저 이런 휴식과 수면에 요구가 있는 대상자들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대표적인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수면력. 이 사람이 하루에 평소에 몇 시간을 자고 몇 시에 잠들고 한 번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금방 오는지 여러 번 깨지는 않는지 한 번 깼을 때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평상시에 자기의 수면 양상 뭐 이런 거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문제, 잠자는 것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불면증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 대상자가 잠을 못 잤다고 이야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잠을 잘 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떤 수면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돌려서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고요. 수면장애 어떤 형태의 수면장애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낮에는 어떤지 뭐 정상 자기의 평상시 그런 것과 비교해서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고요.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수면 장애가 있다면 이 사람이 왜 수면 장애로
갖게 되었는지, 왜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쭉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일지를 쓰게 하기도 해요. 매일같이 나는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든 건 대략 몇 시인 것 같고, 뭐 중간에 몇 번 깼고, 일어나면 몇 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낮에 낮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 동안 뭐 잤다. 이런 거 다 기록하게 하는 거고요. 이런 진단 검사들은 이제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걸 하고, 뭐 뇌전도 근전도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또 그 외래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잠자는 방을 만들어 놓고요. 이런 뇌파나 뭐 근전도나 이런 것들을 다 장치를 한 다음에 환자를 자게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 이제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고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수면 문제를 진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이제 간호진단은 이런 게 있어요. 뭐 통증과 관련된 수면 장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형태를 쓸 수도 있고, 잠자는 동안에 뭐 계속 꺽꺽거리고 숨을 제대로 못 쉰다. 비효율적 호흡 양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족의 비효율적 대응, 피로, 인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실제로 환자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환자 너무 괴로워요. 수면제를 처방했는데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면서 간호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수면제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그런데 간호사가 유심히 관찰했더니 이 환자가 낮에는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거예요. 수면제 없이도. 하루 종일 밥 먹을 때 빼고 계속 자. 그리고 밤에는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잠을 못 잤다면 너무 계속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보호자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면제 양을 늘리기 이전에 낮잠을 제한을 해야 돼요, 낮잠. 낮잠을 제한할 때는 무조건 자지 마세요 이러면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는 뭐 15분 이내, 정말 처음에는 너무 타협하기 힘들다 30분 이내 한 번, 그 다음에 15분 이내, 그 다음에 낮잠 주무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악순환이에요. 수면제 아무리 많이 줘봤자 밤에 못 잡니다. 낮에 그렇게 잔 사람은. 밤낮의 패턴이 바뀐 거잖아요. 이걸 다시 이제 되돌려야죠. 뭐 그럴 때 이런 진단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계획은 보세요. 타임 리밋이 있고 뭐가 어떻게 되겠다.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단기 목표로 2주 내에 내가 나에게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내가 파악할 수 있다.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재를 해주고 나서 잠에서 깨는 횟수가 2회 미만일 것이다. 또는 온전히 수면하는 게 하루 6시간 이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런 목표에 따라서 하게 되고, 이제 간호 수행은 이런 거예요. 수면과 휴식을 증진시키려면 일단 신체적으로도 편안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편안해야 되고 수면도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재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환경, 온도, 소음, 특히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요. 환경이 바뀐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제 침대 아니면 잠을 못 자요. 그렇다고 해서 침대를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없으나, 예를 들면 너무 밝은 조명이라든가 혹은 밖에 소음들, 밖에 소음 굉장히 많아요. 병실에 있다 보면 복도에, 이 병원이라는 건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병실에 불을 아무리 꺼도 복도 불 하나죠. 간호사들 스테이션에서 간호사실에서 전화 울리는 소리, 말하는 소리,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뭐 또는 환자 확인한다고 이 카트 끌고 가는 소리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그런 한동안 그런 운동이 일어났죠. 신발 끌지 않고 카트에 이렇게 오래된 카트 덜거덕거리면서 소리 나거든요. 기름칠해서 소음을 줄이고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여하튼 그런 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 준비가 사실 중요하죠. 잠에 들기 전에 요즘에 또 스마트폰 많이 쓴다고 그 인터넷에서 많이 얘기해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의 사용이 뭐 수면 시간을, 잠드는 시간을 지연시킨다. 평균 1시간. 그런가요, 여러분? 그죠? 그 밝은 조명과 함께 그런 계속 자극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갈 때 가능하면 피해야 할 거, 권장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잠자기 전에는 항상 뭐 동화책을 읽는다. 뭐가 됐든 아니면 뭐 고민형과 이야기를 한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루틴한 뭔가를 의식을 만들라는 거고 이제 조용한 활동. 성인의 경우에는 이완요법. 그래서 뒤에 노인 대상자를 위한 수면 중재 나오는데 이거는 꼭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다른 연령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보통 수면 전에 우유,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이게 이제 그 골드 스탠다드처럼 되어 있어요.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들한테. 그런데 노인이든 성인이든 간에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한테 따뜻한 우유를 주무시기 전에 항상 드세요. 이거에 별 도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걸 내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변형해서 내가 좀 더 그냥 따뜻한 물 마셔도 돼요. 그렇죠? 좀 이완하라는 의미로. 혹은 뭐 발을 좀 따뜻하게 족욕을 조금 잠깐 잠자기 1시간 전에 뭐 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고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생리적인 불편감 때문에 못 잘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요. 안위를 증진해야 된다. 심리적인 안녕. 약물은 여러 가지 수면제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안 돼요. 더 상승작용이 있어요. 상승작용. 상승작용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위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수면제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잠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나서 운전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피하게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대상자 교육. 그래서 평가는 앞에서 내가 목표를 어떻게 무엇으로 세웠느냐의 기초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들을 다 담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환자도 아닌 요 환자한테 내일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세운 목표가 있죠. 그래서 내일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달성이 안 됐다? 그럼 뭐가 문제지? 다시 어세스먼트. 그래서 다시 중재까지. 그렇게 순환이 되는 형태고 평가의 내용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평온함, 에너지 충전 이런 것들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그 안위와 관련돼서 개인위생하고 수면에 대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하튼 안위도 우리 인간의 그런 건강과 관련된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회 학습 목표에서 그 키워드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